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1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힘겨웠던 9월, 10월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달에는 미국 증시가 기분 좋은 추세를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 기사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가장 사랑하는 달 11월이 찾아왔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주식 트레이더 영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데이터에 따르면 11월은 일반적으로 월가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달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가 있죠.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요. 1950년부터 11월에 각각 평균 1.7%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71년부터 11월에 평균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11월 달에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11월은요. S&P 500 지수가 연중에 가장 강세를 보인 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는 두 번째로 퍼포먼스가 좋은 달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월간 퍼포먼스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950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가장 좋은 달이 11월 달이죠. 1.7%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4월 달이 1.5% 그리고 12월 달이 1.4% 올라간 바 있습니다. 월간 퍼포먼스가 마이너스인 달은 2월 달 그리고 9월 달이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만 더 보시면 이거는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퍼포먼스를 보인 달은 9월 달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1년 중에 나스닥이 가장 상승 추세가 좋았던 달은 1월 달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달이 11월 달입니다. 따라서 11월, 12월, 1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영감에서 설명된 최고의 6개월 기간이 이제 11월에 시작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시기가 11월부터 4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 정말 미국 증시가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는 시즌에 돌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식 트레이더 영감의 편집장 제프 허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10월 달에 이미 미국 증시는 바닥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1월에 상승하는 계절적 역사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쉬 같은 경우는요. 그러한 전망에 또 뒷받침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계절적으로 11월 달은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고 거기에 3분기 어닝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11월부터 좋은 주가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시 경제의 영향 그리고 지정학적인 역풍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반등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11월 12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해잖아요. 따라서 대선이 있기 바로 전에 11월 12월은 특히 강세를 보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11월 12월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일이다. 커다란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을 지배하는 굉장히 강력한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12월이 상승하지 못하면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하락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역사적인 통계가 올해에도 발휘가 되기를 바람하면서 11월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38, S&P 500이 플러스 0.65, 나스닥은 0.48%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는 사실 하루 종일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했는데요. 결국은 매도세를 매수세가 이겨냈다. 따라서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상승세를 주도한 기업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wolfspeed가 플러스 22%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굉장한 폭등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 소파이가 플러스 8.79%, 세 번째로 나비타스가 8.49% 급등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템이 플러스 6.96, 로쿠 플러스 5.71, 에디타스 플러스 5.53, 인텔리아 플러스 5.12, 코인베이스 플러스 4.78,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4.43, 추이 플러스 4.04,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3.67% 기록했고요. 이 중에서 몇 종목에 대한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울프스피드의 주가가 22% 폭등한 이유는요. 어제 어닝 결과, 엊그제 어닝 결과 발표가 됐는데 결과가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만족감을 선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갭 EPS가 마이너스 0.99,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빚을 기록했고요. 매출은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점이 이제 투자자들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망치에 비해서는 0.35 밀리언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192에서 222 밀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이던스는 207 밀리언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갭 EPS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0.56에서 0.70 정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69였습니다. 따라서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둘 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울프스피드의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편없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울프스피드는 잘 해내고 있다. 이러한 인상을 주면서 주가가 22% 폭등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파이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거의 9%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모간 스탠리라는 대표적인 투자 기관에서 소파이 주식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라는 반가운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핵심만 정리해 보면요.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화요일 보고서에서 발표하기를 소파이에 대한 평가를 원래 매도를 주고 있었는데 한 단계 상향 조정해서 보유로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뭐 보유가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들의 평가를 바꿨다는데 반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지난 7월달 따라서 약 3개월 전만 해도 2024년 매출 전망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얘기했고요. 또한 학자금 대출 재융자 기회가 예상보다 적다. 뭐 이러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소파이 주식을 매도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소파이는 매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보유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꾼 거죠. 따라서 소파이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평가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에디타스 그리고 인텔리아 주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디타스는 5.53%, 인텔리아도 5% 이상 급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유전자 편집 기업이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죠. 제가 어제 미준 멤버십 플랫폼 그리고 미준 유튜브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소식 하나가 있었죠. 바로 크리스퍼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 중지가 됐다. 뭐 잠정적으로 중지가 된 거고 다시 이제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벌텍스 파마스티컬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죠. 자, 이 벌텍스랑 함께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엑사셀이라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FDA 자문위원회가 결성이 됐고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주식이 화요일 날 거래가 보류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번 미팅에서 어제 오전 9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미팅에 만약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크리스퍼 주가가 막 몇십 %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한다면 크리스퍼의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시키지 못하도록 보류해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어떤 결과가 발표됐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12월 8일이 돼야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라고 부르죠. FDA가 구성한 독립 전문가 그룹, 자문가 그룹이죠. 자, 이 그룹이 미팅이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리고 벌텍스 파마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최초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대부분의 부분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는요,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몇몇 위원들은요, 더 많은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엑사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표적 외 위험성의 우려가 치료법 승인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표적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잘못된 유전자, 요 셀만 딱 도려내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적 외에 다른 유전자를 건드릴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가장 커다란 위협인데 이 위협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치료법을 승인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브리핑 문서에 따르면요. 엑사셀의 효능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FDA는 연구 설계의 한계로 인해서 엑사셀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 내용이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FDA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에는 구속되지 않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이 권고는요, 그냥 단지 의견일 뿐이다. FDA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엑사셀의 경우 12월 8일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주온 탑12의 퍼포먼스입니다. 어제는 탑12 중에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소파이가 8.79, 나비타스가 8.49%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테슬라가 플러스 1.76, 우버 플러스 1.29, SMCI 플러스 1.20, 팔란티어 플러스 0.75, 인피니언 플러스 0.5, TSMC 플러스 0.29, 아마존 플러스 0.29,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24, 마지막으로 두 종목은 안타깝게 하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마이너스 0.93%로 마감이 됐고요. 온세미컨덕터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4.18% 하락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21% 넘게 하락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요. 오늘은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을 차례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인데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 따르면 급등장이 올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월가에서 올해 마지막 두 달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은요. S&P 500의 연말 목표 주가를 4,825로 제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15% 정도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 두 달 만에 15%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목표 주가거든요.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얘기하기를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과매도폭 지표에서 소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식을 팔 사람은 대부분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가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모든 비관론 그리고 우울함이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역발상을 해야 된다. 믿음을 멈출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과매도폭 조건에서 안도랠리 이상의 것이 펼쳐질 것이다. 그 얘기는요. 연말까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급등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논리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지금 딱 조사를 해보니까 S&P 500 종목의 25%가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부르는 RSI 있잖아요. Relative Strength Index 지표가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대 기업 중에 25%는 지금 과매도 상태다. 따라서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25% 정도 종목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RSI가 30 미만으로 떨어진 종목이 25%나 된다는 것은요, 미국 주식의 역사적인 주기적 저점과 비교해 봤을 때 극단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 자체가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수준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4100 지지선에서 곧 의미 있는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논리를 펼쳐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15%나 급등할 것이다. 굉장히 즐거운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기본 원칙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밥 페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밥 페럴이 주장한 첫 번째 투자 법칙이 지금 현재 시장 환경에서도 유효하다면 그 의미는요, 이제 국채 금리는 정점을 찍고 떨어질 것이다. 또 한 가지, 주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은 로젠버그 리서치의 사장 데이비드 로젠버그라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밥 페럴의 첫 번째 투자 법칙이 뭐냐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Markets tends to return to the mean over time이라고 영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보통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금리는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단 국채금리를 보시면요, 이달 초에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 5%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4.874%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젠버그가 보기에는 국채 수익률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균 회귀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역사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 리세션은요, 연준의 통화 긴축이 종료된 이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멈추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높게 설정된 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인 통계에 따르면요,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려면 평균적으로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 한 2024년 상반기가 돼야 결정적으로 리세션의 신호가 잡힐 수 있다. 역사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1년 초반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잖아요. 따라서 2024년 정도가 돼야 드디어 리세션이 시작된다,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가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렇게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빠질 때, 리세션에 빠지게 된다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요, 평균적으로 15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150 베이시스 포인트면 1.5%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5%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제 3.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초에 리세션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차트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근데 금리가 피크를 찍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리세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재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거의 지금 피크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역사적인 통계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수익률 곡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드 커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1년 이상 역전된 상태다. 이거는요, 단기 국채의 금리가 장기 국채의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15% 정도 기간에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 역시도 비정상적인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로젠버그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수익률 곡선이 지난 20년간의 평균으로 되돌아간다면 그 얘기는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금리가 3%까지 떨어질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국채 가격이 16%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정상적인 사항으로 회귀하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구입 능력 비율도요, 과거에 비해서 35%나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2006년에서 2007년 신용 및 주택 버블 당시의 수준보다도 더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거 역시도 중간치로 회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평균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주택 가격과 이자율이 거의 모든 조합에서 낮은 금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국채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게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원금이 보존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투자자가 만약에 국채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다. 그걸 우리가 보통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0을 향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100 나누기 멀티플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멀티플은 20배 가까이 되잖아요. 따라서 100 나누기 20은 5%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요,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거의 5%랑 가깝잖아요. 따라서 이 주식의 위험성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똑같잖아요. 5%, 5%. 따라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0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만약에 주식 위험 프리미엄 역시도 역사적 평균치로 회귀한다면, 반등한다면 S&P 500 지수가요, 3200이나 3300까지 떨어져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은 2.5%에서 3%까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과거 역사의 통계를 봤을 때 주식 위험 프리미엄도 그렇고, 그리고 기준 금리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회귀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옛날의 평균치 로 회귀를 하면서 주식은 떨어지고 그리고 국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꼭지라는 전제가 과연 성립이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S&P 500의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5%밖에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으로 회귀를 할 텐데 평균 회귀를 왜 지금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태클을 걸 수가 있거든요.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금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5%까지 올라갔지만 이게 6%, 7%까지 올라간 이후에 그리고 나서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어닝 결과로 넘어갑니다.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한 대표적인 테크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MD입니다. 일단 AMD의 어닝 결과를 좀 요약해 보면요. 3분기의 논갭 EPS는 0.70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2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의 경우 5.8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다행히 플러스 4.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매출이 1억 1천만 달러 추가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어닝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이번에는요, 비즈니스 부분별로 매출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센터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여기 포함이 되잖아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부분 매출은 42%나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젠 모바일 프로세스가 굉장히 판매가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베디드에서는요. 전년 대비 5% 감소했는데 대표적으로 통신시장, 즉 네트워크의 매출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게임이고요. 게임 쪽도 작년 대비 8%나 감소를 해서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61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3억 달러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컨센서스는 63억 9천 달러나 됩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4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 거죠. 따라서 이 소식 때문에 AMD 주가는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쭉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인공지능이 AMD의 주가를 살려냈다. 이러한 기사를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AMD가 어닝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새로운 AI 칩이 내년에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장비의 부진을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비즈니스 부분 중에 비디오 게임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인공지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AMD는요, 화요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 제품과 경쟁할 AMD의 MI300 프로세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출하할 예정이다. 따라서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도 인공지능 칩을 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MI300은요, 대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고객을 포함해서 강력한 초기 주문을 이미 받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따라서 AMD는요, 이번 분기에 MI300에서 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내년에는 20억 달러까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I300은요, AMD 제품 중에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상품이 등장했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따라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AMD의 주가는 쭉 떨어졌습니다. 어닝 보기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어닝콜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AMD의 주가를 살려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AMD의 경쟁 기업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 주식이 중국 주문 취소 보도가 나온 이후에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헤드라인이 발견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자칫하면 50억 달러의 중국 쪽 주문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인공지능 거대 기업인 엔비디아는 내년에 수십억 달러의 고급칩이 이제 인공지능 칩이죠. 이 주문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엔비디아는요, 이미 올해 중국의 고급 AI 칩 주문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새로운 규칙은 11월 중순에 발효될 예정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 전에 2024년 주문을 미리 다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배송은 나중에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미국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엔비디아한테 서한을 보내서 중국을 포함한 국가에 대한 AI 칩 판매의 새로운 수출 규제는요, 즉시 발효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절대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엔비디아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그런 기사가 왜 떴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알리바바라든지 틱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 바이두, 이러한 중국의 최대 AI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요, 내년 납품을 위해서 이미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중국 주요 기업의 주문량은 무려 50억 달러를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한 관계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중국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따라서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주문을 미리 받고 있었던 건데 이런 주문량을 내년에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 소식을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상당 부분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관련된 뉴스인데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리고 나아가서 완전자율 주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치명적인 충돌 사고와 관련된 첫 번째 오토파일럿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테슬라는 화요일 날 오토파일럿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재판에서 승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다른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는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 입장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법원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요, 19년에 충돌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에 연관된 2명의 승객이 테슬라가 차량 판매 당시에도 이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반면 테슬라는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화요일 날 이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없다라고 발표한 사람이 9대 3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쉽게 이 소송에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민사소송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때문에 미카 리라는 운전자가 몰고 있던 모델 3가요. LA 쪽의 동쪽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시속 65마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이제 야자수를 들이받고 갑자기 몇 초 만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러한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는요, 충돌 당시에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뭐 자세한 사항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번 결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기사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소송에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판례가 생겼죠. 첫 번째 이제 결과에서 오토파일럿 소송이 승소를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재판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율주행의 안정성에 자칫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송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이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안전주행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우리 시장에 줄 수 있는 좋은 결과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울한 섹터는 자동차 비즈니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워렌 버핏도 전기차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거든요. 짧은 뉴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요. 워렌 버핏이 소유한 투자회사 버크셔 해스웨이가 홍콩에 상장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중국 업체죠. BYD의 주식을요, 82만 주 넘게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2,578만 달러 정도 이번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엄청나게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H주 지분을 원래 8.05% 가지고 있었는데 7.98%로 낮췄다. 따라서 조금 보유 비중을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수준이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다가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온세미컨덕터라는 주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시면 미중 매매 현황 10월 16일 날 제가 멤버분들께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요. 그때 온세미컨덕터의 주식을 50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다 해서 200주였는데요. 200주 중에 이제 4분의 1 정도를 그때 판 거죠. 왜냐하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거기에 자동차 쪽이 굉장히 우울한 그런 전망이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조금 불안했거든요. 이렇게 불안할 때는 주식을 다 팔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감을 계속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를 하고 또 주식이 떨어지면요,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또 다른 호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코파일럿 AI 어시스턴트가 포함된 대규모의 윈도우 업데이트를 출시한다. 윈도우 11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AI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요일날 발표하기를 윈도우즈 11 운영체제의 다음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이 공시가 됐고요. 이번에 배포되는 새로운 버전의 윈도우에는요, 스타트업 기업 오픈AI의 인공지능, 챗GPT와 유사한 코파일럿이 윈도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이요 정말 빠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챗GPT가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미 챗GPT는요 빈 검색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엣지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 11월부터는 M365, 즉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안에도 AI가 들어간다. 따라서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지금 그들이 구축해 놓은 모든 소프트웨어에 인공지능을 탑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코파일럿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몇 마디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과 같은 텍스트 그리고 기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올해 초 챗봇으로 빙 검색 엔진을 업그레이드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PC 운영 체제 즉 윈도우의 최신 버전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 주 후반에는 생산형 앱을 사용하는 기업 근로자를 위해서 AI 애드온 즉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판매를 시작한다. 한 사람당 $30죠. 따라서 엄청난 추가적인 매출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 안에 챗봇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의 PC 전용 기능에는요 앱을 연다든지 따라서 인공지능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앱 열어줘, 뭐 워드 열어, 뭐 엑셀 열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크 모드로 전환도 가능히 하고 그리고 블루투스도 인공지능한테 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요. 스크린샷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찍어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엣지 브라우저로 웹사이트를 보고 있을 때 코파일럿이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표시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애플의 맥 컴퓨터에도 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윈도우의 코파일럿만큼 상세한 그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밑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가상 동영상 편집기도 포함이 되고요. 다국어 화면 읽기, 따라서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건데요. 원래는 미국식 영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영국 영어라든지 인도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까지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인공지능이 화면을 읽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요 에너지도 절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용자가 자리를 비우면 이제 챗봇이 지금 사용하지 않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꺼준다. 예전에는 우리가 설정을 해놓잖아요. 10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30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이 화면이 꺼지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용자가 없네. 그냥 꺼야겠네. 이렇게 알아서 화면을 꺼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로 부팅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윈도우에서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삭제해 버리는 것도 굉장히 쉽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백업도 쉽게 해주고 그림판 가지고 AI가 그림을 그려준다. 뭐 메모리가 있는 메모장이 있다. 이 얘기는요. 메모장에 한번 기입하면 그게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도 쉽게 찾아주고 뭐 파일도 추천해주고 게임도 갑자기 내가 일하다가 갑자기 이 게임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태계에 접목을 하면서 앞으로 엄청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보인다.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11월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요. 보람되고 생산적인 한 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